폴란드 방산 수장, 4달 방한, 위시리스트엔, KF-21 레드백.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그룹인 PGZ 회장이 오는 2월 방한한다. 지난해 수출 계약을 맺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피고 KF-21, 레드백 등 추가 수주 논의도 진행할 전망이다.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세바스찬 흐바웩 PGZ 회장은 오는 2월 방한해 KAI,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 설립된 PGZ 그룹은 폴란드 국방부와 관련 부처 산하 31개 공기업으로 구성됐다. 폴란드 현지 수출을 위해선 PGZ와 협력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음에 따라 PGZ는 한국 기업들과도 현지 생산과 후속 군수 지원, 무기 공동개발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KAI FA-50 전투기, 현대로템 K2 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집계된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 중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 계약만 124억 달러, 약 15조 6,8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흐바웩 PGZ 회장은 이번 방안에서 KF-21와 레드백 등 추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신무기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흐바웩 회장은 기존에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아직 국내에도 전력화되지 않은 첫 국산 4.5세대 전투기다. KF-21 사업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일부만 지불해 논란이 됐다. PGZ도 공동 개발 형태로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절충 교역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PGZ가 KF-21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주하면 유럽 시장 진출의 핵심 파트너가 된다.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 PGZ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의 한국 무기를 제한하고 인도하는 등 공동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레드백도 수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PGZ사와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공동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폴란드 국방부도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중형급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레드백은 지난해 10월 폴란드 제18기계화사단에서 현장 시험도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제 무인 포탑인 ZSSW-30를 탑재한 폴란드형 레드백 PL-21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와 한국의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통합 작업은 폴란드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 화력 시범에서 맞붙은 AS-21 레드백과 KF-41 링스. 레드백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준 요소는 KKMD 301 화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독수리 T-50, KF-21 보라매에서도 이어질 그 성공 원인의 분석. 편에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판매되었던 T-50 골든이글과 경전투기 파생형 FA-50 쌓아 올린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KF-21 보라매 판매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소문만 탔을 뿐 음식은 별 볼 일 없는 맛집과 진짜 맛집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은 바로 재방문 의사입니다. 방산무기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샀던 고객들로 하여금 돌아보고 다시 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진정한 명품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T-50이 다시 구매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FA-50이나 T-50을 구매했던 나라들이 인상 깊었다고 말해왔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바로 진심을 담은 사후 서비스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들의 갑질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성실하고 진심 어린 태도는 그만큼 깊은 인상을 줬다는 뜻이죠.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방산 선진국들의 갑질을 허다하게 겪어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하는 기분을 더 잘 이해하고 다독여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목을 보고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주인공은 바로 호주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최첨단 전투보병 장갑차 AS-21 레드백입니다. 그런데 왜 관계없는 T-50, FA-50 이야기를 꺼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AS-21 레드백의 호주 진출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직전에 수출된 K9 자주포이며 K9 자주포가 심어놓은 깊은 인상과 신뢰가 AS-21 레드백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쯤에서 야야 물결표 판에 박힌 소리 그만해라. AS-21 레드백은 태반이 이스라엘 기술이고 고무궤도는 캐나다 기술인데 무슨 국산 타령이냐? 는 야유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한화 디펜스의 AS-21 레드백에 많은 해외 기술이 접목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AS-21 레드백의 등장 덕분에 우리 육군이 운용하는 K-21 보병 전투장갑차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가혹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고 다른 분야 최고의 회사들과의 협력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 전차 강국 독일이 만들어낸 최첨단 전투장갑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장갑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에게도 똑같은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고 한화 디펜스는 해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8월 5일 해외 군사 전문지 아미 레커그니션은 8월 4일 호주 푸카푼날 육군기지에서 있었던 야전 운용 시험에서 화력 시범을 보이며 맞붙은 두 전투장갑차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먼저 살펴본 후에 국내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가 전한 AS-21 레드백이 이번 입찰에서 KF-41 링스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2021년 8월 4일 호주 국방부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IFV 선정 프로그램인 랜드 400페이지 3에서 경쟁 중인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한화 디펜스의 AS-21 레드백이 푸카푼날 육군기지에서 진행된 화력시연 행사에 참가했다. 이 시연에서 두 장갑차 모두 여느 장갑차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방호력과 화력 그리고 기동성을 선보였다.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한화 디펜스의 AS-21 레드백이 사용자 평가를 위한 광역 야전 운용 시험, 필드 트라이얼에서 맞붙었다. 두 회사 모두 3대의 시제 차량을 인도했으며 이 시제 차량들은 2년간 진행될 위험 경감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며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2022년까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랜드 400 야전 운용 시험 소대를 책임지고 있는 조엘 슬론 소령은 이들 보병 전투 장갑차들이 목적에 맞게 구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기후 조건과 다양한 지형에서 테스트 및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화력 시범에서는 두 장갑차 모두 30mm 주포와 동축 및 원격 조작 화기체계 RCWS로 장비된 7.62mm MAG 58 기관총을 발사해 300m에서 2000m 이상 떨어져 있는 목표물과 교전했다. 호주 방위사업청의 장갑차 부문 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코글란 소장은 각 장갑차들이 차세대 방호 세트 30mm 주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그리고 헬리콥터와 드론과의 교전 능력 등 이전의 호주 육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능력들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각 장갑차 모두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완전 무장한 기계화 보병 6명을 필요 전장으로 수송할 수 있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기사에서 완전 무장한 기계화 보병 6명을 수송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호주가 영연방 국가이며 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합동작전을 중시하므로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GD. 위 아약스, 나 영국 BAE 시스템즈 위 CV-90MK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독일 라인메탈의 KF-41과 대한민국 한화 디펜스의 AS-21이 선정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1990년대 설계된 아약스나 CV-90은 6명의 기계화 보병만이 탑승할 수 있었지만 최신 기술로 설계된 KF-41 링스와 AS-21 레드백은 8명의 기계화 보병이 탑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한화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 레커그니션의 이 부분 언급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보병 전투장갑차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력전차 부대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싸울 수 있어야 하기에 주력전차에 결코 지지 않는 기동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개별적 차량 정비, 전술 기동, 목표물을 향한 진격과 공격 과정 등은 야전 운용 시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테스트 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다. 한화 디펜스와 라인메탈 두 회사 모두 계약을 따내는 쪽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장갑차 생산량의 대부분을 호주 내에서 소화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호주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 발굴 및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등 호주의 산업 역량 향상을 위한 상당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약 20조에서 31조 사이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랜드 400페이지 3는 호주 육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수 조달 프로젝트이다. 대한민국 한화 디펜스의 AS-21 레드백 AS-21 레드백은 대한민국 방산기업 한화 디펜스가 호주 육군의 랜드 400페이지 3 프로그램에 입찰하기 위해 설계하고 개발한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이다. 이는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 중인 K-21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를 보다 현대적으로 진보시킨 버전이다. AS-21 레드백의 첫 시제품은 2019년 10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ADEX에서 공개됐다. 대한민국의 레드백은 현대 보병 전투장갑차 IFV 위 표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설계를 지니고 있다. 차체의 왼쪽에 운전수가 위치하고 엔진실은 오른쪽 그리고 포탑은 중앙에 위치하며 보병 탑승 공간은 후방에 있다. 레드백의 차체와 포탑은 각종 총탄과 지뢰의 위협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방호력을 제공해준다. 레드백에 탑재된 포탑은 유인 혹은 무인으로 작동시킬 수 있으며 부시마스터 MK44S 30mm 주포 1문과 MAG 58 7.62mm 동축 기관총 1문 76mm 다연장 연막탄 발사기 8문 그리고 스파이크 대전차 유도 미사일 2기로 무장되어 있다. 포탑 상부에는 7.62mm 또는 12.7mm 기관총으로 무장된 원격 조작 화기체계 RCWS, EOS R400MK2를 장착할 수 있다. 이 AS-21 레드백은 MTU 8기통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가 결합된 파워팩으로 구동돼 100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다. 최고 시속 6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520km이다. 여기서 AS-21 레드백의 엔진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보자면 한화 디펜스는 국내 업체 STX 엔진이 면허 생산하고 있는 MT881 엔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MT881 엔진은 K9 자주포에도 쓰이고 있는 엔진인데요. 덕분에 STX 엔진은 독일 MTU 본사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인 2000개 이상의 MT881 엔진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MT881 엔진의 90%를 국산화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독일 MTU 본사가 생산한 제품과 품질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인 4억대로 엔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